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이제 11월을 맞이하는 그런 날인데 온 국민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11월을 맞게 됩니다. 우리 주식 얘기를 하자면 우리 장은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을 맞는 요 즈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물론 올리기는 올리겠죠. 어느 정도나 올릴 것인가, 그리고 피봇 결정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시 관련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원전 얘기입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는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1단계 사업 결국 한수원이 아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차지를 했는데 이 얘기부터 좀 나누죠.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집트 원전 수주를 지난 아랍에미레이트 수주 위에 거의 10몇 년만 했었고 네. 이번 폴란드 원전 수주도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의 한수원,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세 개 국가가 입찰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주말에 나온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수원을 제끼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1차 LOI를 접수한 것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그 기대감이 약간 실망감으로 오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게 이 원전 수주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죠? 사실 이제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예전에 그 UAE 이제 바카라부터 해서 사실 이용했던 원전 기술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만의 독점권에 대한 그런 다시 제기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일정 부분 좀 하락을 했다가 10월 말에 있을 그 원전 수주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6기 원전 사업비 약 한 40조 원 규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웨스팅하우스에도 놓쳤는데 네. 사실은 10월 중순부터 그 폴란드 고위급 그 관료들의 그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미국한테 네. 일정 부분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주권을 원전 부분 1기는 주고 이제 2차 사업, 이제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이제 2차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1차 산업, 1단계 원전 산업이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혹시 이제 한국하고 프랑스까지 협력해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배제하지 못한다. 한 10월 중순에 네. 폴란드 뭐 차관 정도에 대한 고위 관리가 좀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오늘 뭐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죠. 주가가 이미 레벨이 다운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도 있지만 네. 혼자 하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동안의 시공 능력들이 거의 없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UAE 바카라를 이제 그 성공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상업 운전을 이제 빠르게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1호기, 2호기가 작년 이제 올 초에 돌아가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 이제 3호기까지 돌아간다고 하면은 현재 최근에 수주한 원전 국가에서 이렇게 상업 운전에 대해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력은 갖고는 있으나 이런 전반적인 시공 능력은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뢰, 좀 희망 같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기대가 사라졌잖아요. 일단 1단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원전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보셨습니다만 다 떨어졌는데 이게 네. 이제 오늘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원전주가 쭉 이렇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은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각도로 보면은 대한민국을 좀 너무 우습게 알게 된, 보이게 된 경향이 짙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깡패 짓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렌드를 우리가 기술력이 더 좋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가이드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신뢰를 잃었다라는 게 가장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비상대책 회의 때도 원전 당연히 우리가 수주하는 걸로 알고 네. 있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면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신뢰 부분에서 회복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시공 부분을 우리가 수주를 따낸다 하더라도 네. 지난번 이집트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3조 원 가량을 시공 부분에서 우리가 수주를 따냈지만 주가는 그렇게 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다 원전 섹터는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시는 게 어떨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1단계 원전 수주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2단계에 대한 아까 희망을 얘기해 주셨는데 2단계 수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좀 이상한데 하고 여기서 손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정민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네.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미련을 두지 말라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또 많은 투자분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양날을 좀 같이 이야기 드리면 일단 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뭐 박우영 차임도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부품 관련 기업들은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원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전 주기 생산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두산이라든지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게 참여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주 자체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닌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그 폴란드 원전 6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네. 물론 규모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집트 4월 달에 했는데 바카라 원전, 이집트 원전은 엘바다 원전입니까? 규모가 3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폴란드 거는 그 6에서 9기가와트, 우리 돈으로 거의 40조 원짜리이기 때문에 규모가 꽤 크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그걸 크다 보면 부속적인 이슈도 있고 또 하나가 체코 원전 수주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자체가 워낙 이제 폴란드에 많이 좀 몰려 있습니다만은 그거 자체도 또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이야기고 또 하나가 손절을 하기에는 지금 저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섹터보다는 좀 밀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테이킹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가 반영된 마당에 이 마당에 뭐 비중을 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K 배터리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힘들고 하는데도 배터리주를 담아 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기분이 좀 괜찮으셨을 건 같은데 글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배터리 네. 업체나 배터리 시가총액 가장 큰 삼성 SDI가 이제 3분기가 잠정 실적으로 5천억을 좀 돌파를 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5천억을 돌파를 했고 포스코 케미칼도 실적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네.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시장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라고 한다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MS를 차지하느냐,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독보적으로 차지하는 건데 미국의 시장이 열린 거에 대한 효과들이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네. 그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합작사들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짓고 있습니다. GM이라든가 일본 기업 혼다라든가 다양한 기업들과의 그 협력들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가 이제 고가인 가격대는 맞지만 지금의 주가 레벨은 높지는 않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체력들은 전반적인 가장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 인상 깊었던 뉴스가 배터리의 이익이 이제 1조 원을 좀 돌파를 했다. 이제 마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이 산업적으로 좀 돌파를 함으로써 새로운 좀 신시장이 좀 열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시 뭐 장비주라든가 일부 소재주들이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종목들로 봐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아직 담지 못하신 분들도 신규 투자할 때 멈칫거리지 마라. 이런 말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상 최대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에 IRA 관련해서도 호재들로 기대해 볼 만하다. 거기다가 4분기는 또 굉장히 좋은 업황이라면서요. 4분기를 넘어서서 이제 내년도도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다만 3분기 실적이 좋게 이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신규 매수는 좀 같은 배터리 쪽 2차전지 내에서도 뭐 소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수화학 같은 경우 흐름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흐름 다 틀립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 올라간 각도에 따라서 미리 빠진 종목은 반등이 나오고 미리 올라간 종목은 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과거라고 해봐야 이제 거의 1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 9월, 10월인데 장밋빛 조망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거기가 고점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펼쳐진 그림들은 너무 괜찮고 업황이 아직까지 좋은 건 맞지만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네.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적어도 20일 정도, 20일 이동평균선 정도의 손절가는 잡아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가만히 사서 넉넉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네.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터리 쪽에 새롭게 투자하실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또 잘 옥석을 가려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모든 주가가 우상향하지는 않을 텐데 뭘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저는 SDI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LG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GM과 함께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보니까 또 소재업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캐나다 쪽으로 계속 공장을 설립하는 그림으로 네. 가게 되는데 우리 IRA 법안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본 현재 주가 관점에서 LG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미국 중간선거 바로 다음 주입니다. 11월 8일 이후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LG 쪽에서 힘 자체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다시 우세를 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IR 법안 자체가 엎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LG엔솔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쪽에서 상대적 수혜를 본 거니까 그걸 역발상으로 한번 집어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큰 섹터가 배터리니까 배터리가 계속 가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SDI의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네. 그럼 SDI는 물론 미국과 이제 뭐 스텔란티스와 아직 미국에 투자를 하겠지만 아직적으로 뭐 SK가 뭐 미국 조지아 공장에 증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SDI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유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상장 회사들도 유럽 쪽으로 조금 배터리 투자를 좀 늘리는 기업들에 좀 오히려 상대적 수혜가 좀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는 사실 소재주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캐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비싸네요. 73만 오늘 보니까 73만 7천 원. 네네. 그 100만 원 가야 이제 그걸 보고 들어갈 텐데 갑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정권사에서 이제 우리가 찌라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받은 걸 그렇게 돌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원래 2025년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보통 50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어. 노스볼트라는 어떤 그 전기차 배터리 공급 법인을 만들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오히려 유럽의 어떤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에너지 상황이 좋지 네. 않겠다 보니까 수요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유럽 쪽에 캐파를 늘리고 있는 삼성 SDI 쪽으로 콜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삼성 SDI는 BMW의 전기차 iX4에서 i4죠. iX4군요. iX4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했거든요. 네. 젠5 시리즈로. 근데 젠5 시리즈는 니켈 함유량이 88%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고급 차들은 벤츠도 마찬가지고 BM도 마찬가지고 뭐 아우디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으로 노스볼트의 어떤 불안정한 수급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삼성을 택할 수가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SDI 주가는 여기가 끝이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2주를 돌려보니까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나 있는 상황. 네, 거의 뭐 많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리오프닝 주 이슈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얘기인데요. 아시아나가 지금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채가 3,800억, 부채 비율이 6,500%가 넘는다. 아니, 6,500%요? 이게 이제 항공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항공 그 기 자체가 네. 대부분 리스를 통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좀 높은데 네. 지금 때마침 올해 사상 그 원달러 환율이 올해 대비해가지고 약 25% 30%가 연초 대비 좀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채에 대한 우려들은 사실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점증할 줄은 아무도 좀 예상을 못해서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한항공에 좀 매각하기로 한 만큼 예. 향후에 이제 대한항공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한 편도 있고요. 대한항공도 빚이 많을 텐데. 그렇죠. 대한항공도 빚은 많지만 영업이익을 지금은 압도적으로 좀 높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도 저희가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했을 경우에 네.
사실 영업이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증가율이 비용보다 전이될 수 있고 충분하게 압도적이라 한다면은 발행했을 때 항상 흥행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은 지금까지는 괜찮은 트리플 B 안에서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역할들을 상당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채권이 좀 만기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거냐, 연구처에 대해서 향후에 좀 부담과 만기되는 채권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이 국면에서는 대한항공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2주 아시아나항공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러면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일단 가장 급한 볼이 11월 9일 날 이 ABS 자산 유동화증권이 총 규모가 보니까 2,570억 원이에요. 네. 이 중에 이제 잔액이 이제 317억 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해결하고 자본 잠식 부분을 해결을 해야만이 연말에 있을 상장 폐지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이걸 벗어났다 하더라도 내년 또 상반기까지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 연구채 만기들을 다 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냉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슈를 다뤘지만 한국전력이나 한국도로공사 채권도 지방채도 팔리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심리적 악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드리면 공매도 세력에게는 먹잇감이 나올 때마다 시장을 때려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송할 때마다 검토 중만 하지 말고 진행을 해달라고 했던 게 공매도 금지 부분인데, 그것만 좀 일정 부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지만 시켜놨어도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을 못하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도 급락이 나왔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어떤 반격의 기대를 걸었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대씩 장대 음봉으로 얻어맞는 건 거의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공매도 금지가 일단은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이 아니라 6개월이라도 좀 설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공격당할 거예요. 그 공매도가 몰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네. 한시적으로 그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이번에 개선이 돼서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했죠. 근데 뭐 디테일하게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결국에는 항목을 추가해서 전체 시장에 대비해서 한 14% 정도만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장을 받아서 거래 정지시켜버리는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지시켰다가 풀리면 또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테이프로 그냥 붙여놓은 봉합만 해놓은 수준이지. 일시적인 그렇죠. 그냥 미봉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앞으로 다가올 이슈마다 나올 수 있는 네. 하락폭이다라는 것을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아시아나를 지금 담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비단 아시아나뿐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불안불안해요. 네. 근데 손해는 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어쨌든 뭐 가장 올해 증시 큰 축은 금리잖아요. 네. 네, 금리고 뭐 10월 달에도 간이 크게 흔들고 뭐 저기 레고랜드 이야기도 결과적으로는 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은 굳이 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좋아지겠지 관점에서 뭐 항공주를 핸들링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달로 안 끝납니다. 당장 이제 2월 달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 잠식 이런 이슈는 거래 정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부채 비율이 보통 200% 넘어가면 그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 간단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조금 리스크를 조금 다른 쪽보다 좀 깊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 넘어가면? 네. 근데 저긴 지금 6,500%인데. 네. 이건 뭐 항공사들은 이게 좀 황당한데요. 좀. 네, 자산이 100원인데 지금 빚이 650원이라는 이야기니까. 글쎄, 어쨌든 자 이번에는 저 리오프닝 주 중에서 오늘 또 저 신라 호텔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신라 호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중국이 안 열리니까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신라운드 3분기 실적을 보면 266억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네. 260억이 이제 호텔 부분이고 네. 6억이 이제 면세업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호캉스라고 해서 국내가 아직까지는 내국인 수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호텔 사업부는 상당히 조금은 그 호황을 좀 기록을 하고 네. 있는데 면세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네. 따이공만의 의존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수수료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회사는 뭐 MS를 좀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수수료 비용들을 좀 많이 지급한 걸로 좀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저는 오늘 좀 빠졌던 원인은 앞으로 있을 그런 그 면세 산업에 대한 전개를 저희가 시장에서는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이번 그 시진핑이 예. 국가 주석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재연임이 됨으로써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무서웠던 얘기가 공동 부유입니다. 예. 이제 공동 부유는 이제 같이 잘 살자라는 이제 소득 분배죠. 얘기인데 소득 분배를 하다 보니까 고위층들 잘 사는 사람들의 명품 수요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명품 수요가 위축이 되면은 이제 SNS라든가 플랫폼에서 한마디로 자랑 같은 걸 좀 못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면세에 대한 이용들이 향후에도 열린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검열들이 좀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 저희가 좀 기다렸던 그 면세 사업은 중국 시장이 언제 되돌아오느냐인데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열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고부가 가치 상품에 대해서 소비가 조금은 안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가장- 봉쇄만 풀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봉쇄가 풀려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중국 최근에 경기랑도 좀 맞물렸는데 네.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네. 공동 부유다 보니까 네. 고가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네. 보이는 것에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면세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우리나라가 이득 볼 확률은 네. 상당히 낮다가 이제 두 번째 이유고 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고환율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비싸다 보니까 면세에서 살 거 굳이 국내에서 잘 보고 사자. 네. 예, 그게 이제 국내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영업이익 면세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가 떨어졌다면 100명이 오는 건데 3명밖에 안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이거 더 분석이 필요한데 네. 우리 차장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내용상 따이공해 주는 수수료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따이공들의 매출이 줄어들었고 수수료는 늘고 뭐 이런 요인인데 일단 면세사업부 증권사나 시장 어떤 트렌드 컨센서스도 일단은 국내에 있는 호텔 영업이익으로 면세 사업 부분을 막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터닝 포인트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길어 보이고 뭐 중국 문화 트렌드가 한번 어쨌든 공산당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슈 때문에 밀렸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를 이끌어갈지 중국 쪽에서 그걸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보유하신 분은 저는 보유가 맞다고 봅니다. 실적 발표를 했고 하고 난 기업이 주가 빠지고 나서는 저는 이제 저점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원전 그리고 K배터리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슈 정리 3개는 끝났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1월에 빅 이슈. 목요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FOMC 금리 관련해서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는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죠? 네, 뭐 시장에서는 지금 헤드워치 확률로만 놓고 보면 네. 이제 3일, 우리 시간으로 3일이죠. 우리들 3일 하는데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거는 80% 이상 유지가 되고 네. 있고요. 모든 관심은 아마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12월 14일 날 예정된 또 하나의 FOMC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네. 마저 5번째로 갈지가 좀 여부인데 일단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뭐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가지 않나.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의 그 주택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도 7%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여줬던 주말에 나왔던 PC 디플레이트라든지 또 9월달 물가 지표가 여전히 꺾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거의 75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지금은 약간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네. 공식적인 발언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은 그 복선을 좀 까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파월 의장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 계신 분 라일 블레이너드 비둘기 이분 의장 같은 경우가 성향이 비둘기라고는 적어놨습니다만 사실 이제 비둘기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제 라일 블레이너드 보이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바이든 대통령의 신복입니다. 신복이란 말은 좀 그런가요? 오른팔인데 거의 매예요, 매. 그 완전 얼굴 매파이는 성격인데 약간은 놓고 보게 되면은 약간 동시다발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글로벌 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주시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복선을 좀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의원들도 뭐 자기가 원래 성향 자체가 매면 매 아니면은 윌리엄스처럼 중도라 하더라도 약간의 톤 자체는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합니다만은 지나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경제 위축을 불러올을 때는 의견도 조금 치배적이고 또 다른 일각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금리 시그널이 꺾여야 되니까 이번 달은 75 BP를 인상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또 하나의 두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달 고용 동향 다행히 지금 전망치가 조금 낮습니다. 네. 부진한 쪽으로.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날 발표될 또 10월 달 물가 지수까지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은 시장에서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갔을 경우의 충격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의 금리 숫자는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 75bp 이번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할 얘기들 네.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비둘기적인 얘기를 할지 세게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할지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75bp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고 해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크게 어떤 방향을 좀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중간 선거가 끝나고 11월 10일 이후에 CPI에 대한 그런 10월 CPI가 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좀 기조들이 좀 언론상으로 통해서 저희가 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기준금리가 몇 프로가 오르면 기업들이 한계적으로 좀 느끼는 거에 대해서가 사실은 가장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은 이제 3.25가 현재 기준금리고 이제 네. 한국은 이제 3.0인데 보통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레고랜드 사태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1년이라든가 2년물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가 한 5%, 한 4% 좀 안정적인 것들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정도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해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일들은 네.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놓고 이제 봤을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7.5를 터미널 금리가 뭐 4.5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5%를 최종 금리로 좀 네.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들은 네. 있지만 그 5% 이상을 좀 넘어갔을 때는 회사들의 한계 기업들이 정말 너무 빠르게 좀 나와서 일시적으로 연준이 하고자 하는 일시적 경기 충격을 네. 조금은 되돌릴 수 없는 경기 충격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75bp가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거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금리에 대한 충격들은 서서히 저는 완화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제대로 좀 못 버텨주는 현상들이 시장을 좀 판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이슈는 이번 11월 달 지나면 조금은 저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네.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75bp 간 다음에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저 최종 금리 우리 이제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오늘 어떤 언론사 보니까 내년에 한 5% 정도에서 쭉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10월 초기에, 그러니까 10월 초창기만 하더라도 뭐 5.5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오늘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5%를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중요한 건 그 예상 경로를 짜놓고는 있지만 네. 중간에 변수에 따라서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과 이 금리 인상 부분, 고금리 부분은 시장이 안고 가야 하는 노이즈이고 하나의 네. 프레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미 증시도 그것을 반영하고 선반영되면서도
반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파월은 이미 결정이 다 났고 발표할 연설문도 작성이 끝났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간다고 보고 있지만 상원은 아직 경합 중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너무나 매파적인 바람도 너무나 비둘기적인 발언도 못해요. 그럼 예상 경로대로 가는데 다만 한 줄 정도의 약한 스탠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금요일 날 이 10월 달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있는데 이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 또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되거든요. 다행히 또 FOMC 회의 끝나고서 고용 지표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파월의 부담은 좀 덜었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한 줄 정도 파국을 원치 않는 것도 저는 이제 알고 있고 파국을 원치 않는다라면 적당선에서의 어떤 속도 조절론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만 인상 경로는 그대로 가고 그렇다면 최종 목표는 저는 뭐 4.5에서 저도 예상 그냥 제 생각은 4.5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5. 예. 지금 3.25에서 빅스택 올라가고 내년 1분기 한 번 더 한다. 근데 연준이 피봇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을 꺾는다라기보다는 꺾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그냥 속도 조절 쪽으로만 그 안에서 이제 프레임을 맞춰놓고 움직이겠죠. 4.5냐 5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반등을 하는 뭐 어떤 때는 화끈하게 반등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럼 연말까지 랠리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순간 조금 조정받는 정도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일단은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가 보통 다우존스 지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우지수는 지금 벌써 32,000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0월 저점 대비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우지수에는 사실 그게 많이 올렸어요. 제약주하고 뭐 에너지 관련 기업들. 근데 약간 다우지수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포함된 아까 호텔실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행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부담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치주가 많이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영향이 높은 게 저 가운데 있는 나스닥이잖아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거의 쇼크가 대부분 나왔는데 빅테크 전부 다 오히려 주가는 전부 다 실적 발표하고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킹달러의 여파를 미국의 주요 테크주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의 쇼크오버성 성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북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폭보다 국내 증시가 따라가는 힘은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은 거꾸로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한국 증시가 굳이 빠질 법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연말 장세를 예측하는 게 조금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두렵긴 합니다만 이 모든 퍼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달 중순에 마무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중간선거, G20 정상회담, 그리고 금리 결정, 10월 물가 지표가 다 확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달 중순 정도가 되게 되면 연말 정세에 대한 좀 더 좋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연준은 하여간 기를 쓰고 인플레를 잡겠다. 경기 침체가 와도 인플레부터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그 기조 속에서 증시가 꿈틀대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연준의 책임자라는 분들이 나와서 이거 증시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올라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았다. 이제 뭐 연준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이제 연준에서 그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도 봤겠지만 기업의 실적들을 좀 봤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이고 진짜 침체 갈라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비용이 이번에 빅테크들이 이제 애플 빼고는 가장 그 다 저희가 상상도 못할 막 대형주들이 20%씩 급락을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매출액 증가율 대비해가지고 비용 증가율이 그걸 커버를 못했어요. 비용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크게 비용이 올랐던 원인이 임금 상승률. 그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임금을 올리지 마라. 이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임금을 좀 내려라. 고용이 조금 악화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지금 3분기 실적에서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커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 연준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했던 대로 좀 먹히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이 원자재도 빠지고 있고 실물 경기에서도 기업들의
전이로 생각보다 빠르게 좀 작용하고 있구나. 네. 저는 충분한 기업 실적 내용으로 좀 확인하지 않았나. 네. 그중에서 애플만 왜 이렇게 독보적이냐? 예, 그렇더라고요. 애플만 가격 전이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있죠. 아, 독보적인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서 네.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그 맥을 통한 그다음에 아이폰도 프리미엄 제품들만 지금 고가 제품들만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전략이 먹히고 있는 일부 나스닥 기업 빼고는 네. 대부분이 지금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거기서 임금에 대한 부담들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억누르고 있던 금리 인상 기조가 풀려서 이제 완화 쪽으로 가고 언젠가는 이렇게까지 올랐던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일단 그 시기는 PC 물가가 지금은 이제 5.1이 발표됐는데 네. 미국이라는 연준은 PC 물가보다 금리가 낮을 때 절대 금리 인하로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와 그러니까 PC는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하는 기조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중대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악성 종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나와야 강달러가 잡히는 건데 네. 지금 빅테크 5 기업들의 하소연이 항상 있었습니다. 뭐냐면 강달러만 아니었으면 우리 두 자리 숫자 낼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 봤지 EPS랑 매출액 다 좋게 나왔는데 너네는 왜 자꾸 예상치에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우리 폄하해.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냐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 근데 바로 반격이 나오면서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흐름으로에 집중을 하고 금리 인하가 빨리 돼야지 증시가 급등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저는 딱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게 산탈레리는 있다. 내년 3분기까지는 증시는 호황이고 화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확인은 내년 연말이에요. 네. 지금이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되는 시점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주식 계속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갖고 네. 저는 이 구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다만 아까 자꾸 미리 올라간 주식 조심하자, 바닥권에 있는 걸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네. 지수대에 집중하게 되면 이 신호가 바뀌는 걸 읽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는 밑으로 처지는데 반대로 10월 달 내내 올라갔죠. 삼성전자. 삼성 SDI가 다시 등장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죠. 이런 순환적인 수급 흐름을 체크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국내 증시로 저희가 돌아와서 본다면 지금 국내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자금 경색 와 있죠. 지금 건설사들 어렵다고 그러죠. 채권 시장 아우성치죠.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 막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도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이 말일이니까 뭐 10월 달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네. 10월 달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1조 어떤 중반 정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아니면 삼성 SDI 대부분 테크주를 매수를 했고요. 레고랜드 관련해서 자금 시장 경색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설주라든지 약간 조선이라든지 약간 재무 상태에 불확실성이 있는 섹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본격 매수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특정 섹터를 매수했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대부분 IT 비중이 20-30%가 되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게 삼성전자나 SDI나 LG에너지솔루션이라 하더라도 바이코리아의 성격을 좀 갖고 있다 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불을 붙여준 게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부크로징 들어갔다 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올해 장사 끝낸 거죠. 끝낸 상태입니다만은 이제 약간 연말이 올수록 마음 급한 쪽이 금융투자인데 이번 주에 가장 금융투자들 우리가 보통 증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쪽에서의 매매 자체가 거의 좀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급적인 면에서는 국내 증시의 10월 마지막 주가 좀 나쁘지 않았다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희 경주마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들이실 텐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반대로 판단 말이에요. 또 외인들은 들어오면 꼭 팔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사겠지만 이렇게 엇박자가 괜찮을까?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네. 외국인들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사실 지속적으로 약 샀습니다. 예. 9월 29일부터는 오늘까지 해서 약 3조 3천억을 좀 매수를 했고 네. 기간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금융투자가 매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고 개인들은 좀 파냐라고 좀 성격적인 면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사실은 기계가 매수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런 기계적인 매수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는 쇼커버링 물란들이 좀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머니라고 해가지고 네. 큰 자금들이 초입 국면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좀 기계적으로 분배해서 좀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샀을 경우에 어느 쪽은 팔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항상 이제 개인들이 좀 털린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조금은 롱텀으로 좀 생각을 하거나 단기 변동성에 조금은 그래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처럼 좀 긴 호흡을 갖고 이익의 성장성이 한국을 조금은 대표하는 종목들은 최소한 지수가 반등할 때는 그 반등폭만큼은 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들은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사는 이게 이제 그 각국의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디서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표가 하나 이제 있는데 제가 이 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일랜드, 아일랜드? 쿠웨이트, 예, 아일랜드가 이제 국부 펀드를 또 운영을 잘 해요. 쿠웨이트가 있다는 게 좀 다소 그러네. 놀랐는데 쿠웨이트 자금이 근데 또 많습니다. 상위 2위죠. 3,600억 원대. 근데 프랑스, 캐나다. 근데 생각보다 일본과 영국은 좀 소규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영국은 자기들이 바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일단 새로운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됐지만 이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 중장기일지도 모르고요. 네. 단기로 그냥 치고 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수급적인 요인들은 어쨌든 계속 호전되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국내 주식을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장래에 좀 오르겠다 이러고 들어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저도 뭐 이게 국가별로 나는 뭐 어떤 자금이다고 명찰 붙이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유럽계 자금이라든 이쪽 자금 아까 우리 박사님 이야기했던 약간 스마트머니 성격이 좀 크고 네. 짧게 끊어치는 거고 보통 미국 연기금이 가장 크다. 미국 자금이 아까 안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약간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10월달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형 네. 어떤 장기적으로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자금 성격보다는 뭐 아까 쇼커브라든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성격이 좀 크지 않나. 예, 일단은 그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환산해서 우리 원화로 달러를 바꿔서 들어오면 전에 사던 것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 환산 코스피 상황이 이제 그 2021년 이제 6월이 이제 최고점으로 좀 나타나게 네. 된 것 같고요.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가 좀 하락했다. 네. 그만큼 이제 원화 환율이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이 가격 레벨에서는 항상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달러 환산 코스피 대비에 대한 그 지수의 매력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면은 달러 인덱스도 9월 말 이후로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그 내려오고 있는 약간의 추세고요. 오를 만큼 올랐다 보는 그렇죠. 거고. 유로화도 반등의 시점이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우리 국내 레고 상태랑 이제 그 어떻게 네. 보면은 중국 위안화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에 대한 그 위험도에 대한 그 선호도들이 네.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글로벌 증시에서는 조금씩 네. 강도가 좀 세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들이 들어올 때 보면 우리 증시가 좀 저점이라는 어느 정도의 분석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저점 분석을 할 때 PER, PBR, 예, PBR. 요거 분석하던데요. PBR도 보고 이제 PER도 봅니다. 네, 네. 이거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기준에서 PER이 14.3배, PBR은 2.26배예요. 네. 여기 중요한 게 미국은 PER이 16.7배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아요. 일단 네, 이 부분 네. 때문에 주가도 밀릴 수 있다. 지수가 네. 뭐 20%더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9.6배고요. PBR로는 0.85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배 이하일 때 지수가 저점이 잡힌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지수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외국인이 산다 하더라도 사는 섹터가 별도로 있는 거지 우리나라 증시 전체 다 사는 게 아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 중국이 PER이 8.0배로 가장 쌉니다. 지금 현재 주가 지수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관점들로 봤을 때는 중국 증시도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입 가능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은 아직 전 세계 증시 대비 고평가, 나머지 국가들은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국내 주식, 뭐 중국 주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평가 기준 얘기할 때 환율, 또 PER, PBR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외국 자금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이제 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중국 이제 중화 전체 섹터 이쪽에서 빠진 돈이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게 확인이 되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월말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10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에서 한 9조 원 정도가 빠졌다고 해요. 네. 뭐 뉴스 재료니까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만 쪽에서 대략 5조 원 이상 들어와서 이제 뭐 차이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 보게 되면 뭐 국가 외국인 10월 달 매수 아까 그래프에도 중국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뭐 기대는 하는 겁니다. 중국이 빠지게 되면 한국이 상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오판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뭐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근데 가만 놓고 보면 중국과 대만이 빠지면 사실 우리나라도 같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대만이 밀리게 되면 TSMC라는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이 내려가고 삼성이 기회를 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IT 전반에 대한 피부가 나빠지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 단순하게 어떤 중국이나 대만 자금의 이탈 자체가 한국의 일부적인 유입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매력도가 있으니까. 근데 큰 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머징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빠지는 것은 그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잠깐 피해 있는 자금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홍콩, 대만, 중국까지 지수 하락폭이 엄청나서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동부유가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진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만들고 있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홍콩 달러는 달러 패거제를 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 연준과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중국은 오히려 본토는 금리를 인하하는 이제 완화 정책 한쪽은 긴축을 하고 한쪽은 좀 완화를 하고 그래서 완전 정책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시진핑 정권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국 양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갈 리는 상당 부분 조금은 희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혜들이 우리나라로 일정 부분을 받는 거는 좀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사실은 이런 수혜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들어오는 경향들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들, 산업들로 좀 매기세들이 사실은 더 조금은 세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로 들어오는 거 네. 보니까 네. 그죠? 예. 자, 이 지금 뭐 국제적인 환경이나 우리 국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이번 주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일정들이 많아서 그거 한번 도표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표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31일 이제 월요일 날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치가 않은데 만약에 이제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돼서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와야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연준 스탠스가 좀 완화 기조로 보일 거니까. 만약에 좋게 나오면 참 또 안할 아이러니예요. 안 그래서 좋게 되게- 나와야지 예. 좋다니까. 근데 이게 말 바꾸기가 언제든지 또 진행될 수 예.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이어서 화요일 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0월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것도 50을 아직 깨고 있지가 않아요. 네. 50을 깨고 내려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완화 정책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네. 보시면 되고 11월 달에는 한국의 CPI인데 이거 일단 빼놓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1일부터 2일 사이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2일, 3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시간차가 있는데 FOMC 회의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10월 고용 보고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용 보고서가 그나마 FOMC 회의 끝나고 나와서 다행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간 선거다. 네. 저는 그렇지만 통계를 믿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 시장은 보여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FOMC 금리에 대한 얘기, 또 미국의 중간 선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절
G20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연말 랠리, 산타 랠리 한 번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와서 정리 한번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